안녕하십니까. 오늘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으로 5번째 만나게 된 청소년 지도사 박현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할 거냐면요.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오늘은 짚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는 대중문화도 있고요. 소비 문화도 있고, 그리고 여가 문화, 사이버 문화, 다문화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문화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문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라고 하면 주류 문화가 있고요. 하위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표현 문화와 내재 문화로 구별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상 문화와 실제 문화, 그리고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주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 구성원이 전반적으로 누리는 그 문화, 전체적인 문화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배 문화라고도 하거든요. 하위 문화라고 하는 거는 특성한 부분, 한 사회 집단이 특수한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 비보이 문화, 랩 문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지요. 이런 문화를 화이 문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표현 문화와 이제 내재된 문화라고 한다면 표현 문화는 말 그대로 만져질 수 있는 가공물, 문화재 등이 포함이 되고 내재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가공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어떤 가치나 상징성 이런 것들을 내재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문화와 이상 문화로 구별이 되는데요. 이상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회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이념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대한민국 예를 든다고 하면은 효문화를 들 수 있습니다. 효도 문화를 들 수 있고 이 효문화 안에 실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효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현실에 보여지는 문화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탔을 때 자리 양보 안 하죠. 10년 전, 뭐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자리 양보하는 그런 그 미풍양속의 시대가 있었는데 요새는 자리 양보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경하지 않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실제 문화라고 합니다.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로도 구별이 되는데요. 물질 문화라고 하는 거는 만져지고 보여지는 문화. 다시 말씀드리면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국사나 석굴암 같은 그런 문화재를 들 수가 있겠지요. 비물질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 문화가 아닌 그 외에 모든 문화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별산대 놀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학문이나 종교, 도덕, 가치 등 이제 정신적인 창조물을 그 지칭하는 문화를 이제 정신문화, 뭐 행동문화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그 비물질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문화가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구성 요소로서 는 이제 문화 변화, 문화 접변, 문화 지체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문화들이 또 있는데요. 문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 성원이 새로운 문화를 발명하거나 또는 개발하거나 아니면 발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내부 요인이 있고요. 외부 요인이라고 하면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의 한 꼭지로 문화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데 이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 문화가 후진 문화를 흡수했을 때 그 문화적 종속주의라고 하는 그 위험성을 초래할 부분도 좀 한편으로는 있지만 다시 이제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문화를 흡수함으로써 문화를 창조한다던가 아니면 다시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문화 접변입니다. 또 하나의 문화 구성 요소로서는 문화 지체가 있습니다. 이 문화 지체는 물질 문화가 그 변화 속도가 이제 빨라요. 조금 비물질 문화에 비해서는 조금 빠릅니다. 그럴 때 이 비물질 문화가 따라가지 못할 때 거기에 따라진 그 간극 현상을 그 문화 지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이 문화 지체는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 문화 지체는 청소년들 가치관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화 실조를 한번 볼까요? 이 문화 실조는 개인의 발달에 따라서 필요한 문화적 요소의 결핍 현상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은 계층의 아동들에게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요인들이 있냐면 문화 실조가 언어 장애를 유발하기도 하고 학업 부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업에 따른 중도 탈락, 비행으로 연결되는 그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문화 실조가 있고요. 그 밖에 문화 체계, 문화 특질, 문화 복합적인 부분들이 문화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를 이루는 그 구성 요소에는 5가지 큰 부분이 있는데요. 가치, 문화를 구성할 때 가치 부분, 그리고 규범, 상징, 이데올로기성이냐, 언어 부분이냐, 요 5가지를 봅니다. 가치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런 보통 사람들이 이 부분이 옳은지, 그른지, 아니면 선과 악인지, 바람직한 부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감정 체계로 구분해 놓는 것을 가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문화 구성 요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범, 어떤 규칙을 정해놨겠지요. 이 규칙에서 옳고 그른 것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요. 상징성, 문화라고 하면 한 국가에 국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기가 있을 수도 있지요. 우리나라의 국기는 태극기, 국화는 무궁화 이런 것처럼 상징성도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고요. 신념, 가치를 나타내는 이념이나 사상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데올로기나 언어적인 부분도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의 한 꼭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청소년 문화의 성격을 한번 볼까요? 우리 청소년 문화 하면 기성세대들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청소년 문화가 뭐 그냥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청소년 문화는 미숙한 문화라고도 하고요. 비행 문화, 하위 문화, 반문화, 대한문화라고도 합니다. 미숙한 문화라고는 뜻은 청소년기가 아직 성인 단계로 들어선 거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도기나 준비 단계에 있다고 해서 아직은 성숙되지 않은 미숙한 문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하위 문화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사회적 규범을 깨뜨리고자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규범을 깨뜨리고 거기에 같이 동조하지 않고 그곳에서 쾌감을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비행 문화를 일탈 문화라고도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어른이 아닌데도 어른 흉내를 내는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을 이제 아직 연령이 안 됐음에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을 조금 보이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기성세대가 바라봤을 때 그냥 교사나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청소년 지도사가 이 친구들을 감시, 관리, 감독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런 표현에서 바라보는 문화가 비행 문화고요. 하위 문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년 문화를 그 독립적이고 주류적인 문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기성세대의 아류 문화라고 하는 바라보는 시점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반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반문화는 저항 문화라고도 하고요. 대항 문화라고도 하는데요. 그 기성세대의 문화를 주류 문화라고 본다면 우리 청소년 세대는 기성세대의 문화를 아까 거부한다고 했죠. 규범을 깨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저항과 돌풍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문화의 그 속성을 한번 볼까요? 우리 청소년 문화는 문화를 공유하는 공유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 우리 친구들이 그 옷, 의복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선호한다든지 그래서 똑같은 쪽의 옷을 입고 싶어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튀는 복장으로 이렇게 나는 너네들하고 달라 이렇게 양면성을 좀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쿠폰 활용 이런 것들도 엄청 잘합니다. 이런 문화의 공유를 갖고 있는 공유성의 속성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 있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이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봅시다. 청소년 하면 살아온 환경도 물론 다를 거고요. 성별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다니는 학교도 다릅니다. 여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화의 다양성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문화의 학습성, 우리 청소년들은 그 다양한 그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그 관념이라든가 일반적인 그 뭐 관습이라든가 편법 등 잠재된 문화까지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의 학습성도 있고요. 문화의 축적성이라고 하면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이제 문화를 학습했잖아요. 이 학습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쌓이고 축적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그 나름대로의 집단 문화를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규율이라든가 관행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축적성의 그런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문화의 체계성과 총체성을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지, 어떤 가정 환경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지도사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회, 경제 이런 부분에 이제 그 미시적 차원에서 조금 더 나아가 학교로 들어가고 사회 활동으로 이제 지역 사회 환경으로까지 나아가잖아요. 어떤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 다들 교육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입시제도 너무너무 치열하죠. 수능도 다 거쳐야 되고 그 입시제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적으로 학생들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경쟁사회 구도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일탈과 비행이 그러면 계속 이어지느냐 한때거든요. 그 한때에 어떠한 환경인지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총체적으로 봐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문화의 가변성이라고 하면 문화는 계속해서 변하죠. 우리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에 이렇게 반대적으로 나간다는 그런 표현을 아까도 제가 했습니다만 우리 이제 문화가 계속 변하다 보니까 유행도 빨리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가변성의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 문화가 탄생되기까지의 가족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청소년 문화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과거에 저희들 가족 제도를 살펴보면 전통 사회에 이제 3세대가 같이 살았죠. 3대가 같이 살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자녀 이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가정 내에서 지역 내에서 그 효라든가 예의범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터득하면서 자라난 환경이라면 요새 현대사회로 들어왔을 때 특히 IMF 이후에 사회로 들어오면서 이제 가정이 조금 붕괴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핵가족 제도가 많이 되었고 그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께서 채워주셨던 그 부분을 놓치는 부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생활에서 어떤 그 규범이라든가 이 예의범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울 시기를 조금 놓치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다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님으로부터는 그 경제적으로는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경제 활동을 청소년들이 할 수 있지 않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조금 독립하고 싶어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은 부모님들로부터 이제 뭐 어른들로부터 기성세대로부터 관심을 받는 거는 좋아하지만 간섭은 지양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사티어라는 분이 가족 내의 이제 의사소통 유형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 보셨는데요. 여기에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 가족 내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난형
의사소통의 가족 형태가 있고요. 회유형, 초이성형, 그리고 혼란형, 일치형의 그 의사소통이 있는데요. 비난형은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런 의사소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을 너무 많이 내세워서 주장도 강하고 그리고 독선적이고요. 명령적이고 지시적입니다. 거의 뭐 양방향 의사소통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아주 안 좋은 그런 의사소통이고요. 회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약하고 의존적이에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잘못도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냥 내 의견은 별로 없어요. 따라가는, 동조하는 그런 형태의 의사소통이고 초이성형의 의사소통은 보면 지나치게 이성적입니다. 좀 냉철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잘 따지는 반면에 이 사고방식은 약간 부정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의사소통을 갖고 있고요. 혼란형은 말 그대로 주의가 산만한 형입니다. 대화도 잘 안 되고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말 저 말 툭툭 튀어나오고 행동도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하다 보니까 여기도 그냥 별로 좋은 의사소통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의사소통 방법은 일치형이죠. 이거는 언어적 메시지, 말로 하는 거나 비언어적인 메시지, 표정이라든가 눈빛이라든가 손짓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표현을 편안하고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이죠. 가장 바람직한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부모님 밑에서 청소년이 성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그 보여지는 행동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유형 중에서 내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거나 지금 이제 어린 자녀를 이제 키우게 되거나 이랬을 때 나는 어떤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요. 부모님의 유형 중에는 권위 있는 부모님이 있고요. 권위주의적인 부모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허용적인 부모님과 무관심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 종류를 크게 4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한다면 무관심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애정도 없어요. 자녀에 대한 애정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냉담하고요. 엄격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어떤 행동을 보여주냐면 독립심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통제력도 안 돼요. 부족하고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이는 문제아적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허용적인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청소년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허용적인 청소년에서는 애정적이고 반응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자녀에 대한 통제를 안 하십니다. 거의 없고 훈육을 함에 있어서도 일관적이지 않으세요. 이 말씀하셨다, 저 말씀하셨다. 일관적이지도 않아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어제는 칭찬을 받았고 오늘은 혼나고 이건 뭐지? 이런 분위기, 이런 허용적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어떤 그 행동으로 나타나냐면 자신감은 있어요. 적응은 굉장히 잘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규율을 안 지킵니다. 제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규칙과 규범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지요. 자, 권위주의적인 부모님을 한번 봅시다. 권위주의적인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친구들, 부모님께서 어떤 엄격한 통제, 규칙, 규율 이런 것들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훈육할 때 체벌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논리적인 설명이 없어요. 내가 왜 이럴 때 맞아야 했고 어땠는지에 대한 설명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이신 거죠. 이런 권위주의적인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보여주는 행동으로는 사회성 부족합니다. 의존적이고 복종적인 형태를 띄우는데 반면으로는 반항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친구들의 그 행동 성향을 잘 보시고 저는 어떤 부모님이 되어야겠는지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는지 이 부분 잘 고민하시고 선택하셔야 되겠죠. 권위 있는 부모님,
권위 있는 부모님은 언행 일치하시는 부모님이세요. 자녀들하고의 대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 독립심도 격려해 주고요. 훈육할 때는 논리적으로 설명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해도 자녀들이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쉽고요. 이런 청소년들, 권위 있는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청소년이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냐면 책임감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감도 넘칩니다. 사회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셨는지, 저는 어떤 부모님이 되어야 하는지 답이 나오죠. 권위 있는 부모님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청소년 집단의 유형을 한번 볼까요? 패거리 집단이라고도 하고요. 패거리 집단도 있고 성별 집단, 연령 집단, 또래 집단, 사이버 집단 있습니다. 자, 패거리 집단은 별로 좋은 집단은 아니에요. 우정이라든가 어떤 그 관심, 취미 이런 것들로 모여진 집단이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사회적 평판이라든가 어떤 고정관념에 의해서 유지됐다가 이제 없어졌다가 이러는 부분들인데요. 패거리 집단은 말 그대로 그렇게 좋은 집단은 아니고요. 성별 집단은 여기에서는 생물학적으로 남녀 구별한 집단이 아니고요. 이제 특수 집단, 수녀님들 계시는 수녀원이라든가 신부님들이 계시는 수도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성별 집단이라고 하고 연령 집단은 여러분들 이제 연령대에서 움직이니까 다 아시고요. 또래 집단이 우리 청소년들 집단에서는 이제 많이 형성이 되죠. 또래 집단은 그 이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도 행사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지원하고 안정감을 제공하고 그리고 청소년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자아상까지도 발견하게 하는 집단이 또래 집단입니다. 좀 예쁜 집단이기도 하고요. 요새 이제 사이버 집단이 있는데요. 이 사이버 집단은 참 조심스러운 집단이기도 합니다. 익명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사이버 문화 설명을 할 때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이론적 측면에서의 우리 청소년들이 대중 스타 부분에 너무 많이 몰입하는 경우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좋아하는 스타가 적어도 한두 명씩은 다 있지요. 그래서 만들어진 문화가 이제 팬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오타쿠 문화, 그다음에 힙합 문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팬덤 문화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스타에 몰입하는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문화지대를 창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확장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공동체로서 이제 인터넷 발달이 너무 많이 됐잖아요. 사이버 문화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움직이잖아요. 팬덤 활동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거고요. 일본의 오타쿠 문화는 이 부분은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 팬덤 문화라고 보기는 하지만 이 오타쿠 문화는 약간 편집증적인 사회적인 병리 현상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타쿠 그러면 약간 남들한테 이상하게 보이는 팬덤 문화하고는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편집증적인 사회 병리적인 현상을 갖고 있는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힙합 문화는 우리 친구들 너무 많이 좋아하죠. 힙합 문화 이제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의정부시에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친구들 중학교 때부터 봤었어요. 저희 세계적인 비보이 팀이 있습니다. 퓨전 MC라고 힙합 문화의 이제 선두주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이런 이제 힙합 문화가 하위 문화로 정착이 됩니다. 아까 문화에는 제가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가 있다고 했는데 하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상중하 그런 어떤 그 층을 만들어 놓은 문화가 아니고요. 특수한 이제 이런 우리 청소년들만의 문화를 하위 문화라고 하는데 힙합 문화 안에는 요새 랩 아이들 너무 많이 좋아하죠. 저는 그 랩을 듣다 보면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가사가 적혀져 있지 않으면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못 알아듣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런 이제 힙합 문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래피티라고 해서 벽에다가 낙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요새는 이제 하나의 하위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 예. 이런 문화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대중 스타를
그 수용함에 있어서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영향 중에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스트레스 해소할 때 굉장히 좋죠. 그리고 그 이제 자기 스타를 좋아함으로써 이제 따라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 스타가 선한 영향력을 이제 끼치는 스타라고 한다면 청소년들한테도 더 없는 좋은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그 체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생활, 사회 참여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대중 스타한테 너무 몰입하다 보면 그 청소년 시기에 발달할 수 있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 발달 과업 수행에 약간 처지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대중스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기성세대에서 그 상업적으로 어떤 그 펜과 관련된 그런 물품들을 판다든가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경제를 조금 자꾸 주머니 사정을 안 좋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부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이 그 A라는 대중스타 B라는 대중스타의 그 팬층이 다르잖아요. 이럴 때 이제 그 조금만 그 스타한테 안 좋은 소리만 하더라도 본인들은 그 합법적인 합당한 폭력을 가장을 해서 팬들끼리 이제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대중스타 수용하는 게 이제 한쪽으로 몰리는 포퓰리즘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중 스타의 그 수용을 할 때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기성세대가 과제와 이제 대응 방향을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 우리 청소년 시기에 하위 문화는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 하위 문화가 그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도록 이렇게 그 건전한 전략도 수립해야 되는 게 기성세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지나치게 소비 위주의 문화보다는 건전한 우리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자생적으로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원 방향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청소년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화를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시각도 왜곡된 시각도 조금 전환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저희 기성세대도 이미 청소년 시기를 다 거쳤잖아요. 저희 위에 윗세대들이 바라보셨을 때 우리 세대도 청소년 문화 왜 이래 이랬던 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성세대의 전환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청소년과 여가 문화 한번 볼까요? 여가라고 하는 것 한번 일반적인 여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 자, 기본적인 그 활동, 잠을 잔다던가 밥을 먹는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그 활동을 제외하고 보수가 없는 그냥 쉬는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일반적인 여가라고 한다면 밀러가 말씀하셨던 그 여가라고 하는 거는 자유시간과 그리고 그 여가 시간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자유시간은 일반적인 그 여가 시간에다가 이제 자기가 임의적으로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자유시간이라고 했다면 여가 시간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새로운 활력소를 만들기 위해서 직장인 같은 경우로 이제 예를 들어 본다면 휴가를 떠나는 것도 또 다른 활력의 계기가 되겠지요. 우리 청소년들도 여가를 보낼 때는 이제 어떤 그 가치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봤을 때 일반적인 여가와 그리고 그 자유시간하고 여가는 조금의 차이점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우리 청소년들이 여가를 함에 있어서 이제 문제점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여가라고 하면 그냥 쉬지는 않잖아요.
어디에서 뭔가를 활동할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입시에 학업에 시달리다 보니까 여가다운 여가를 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문제점도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 그러면 대중매체, 영화를 본다든가 TV, 유튜버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된 한쪽으로만 몰리는 그런 여가 형태의 개념도 문제점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충분하게 여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시설이 부족한 부분도 청소년들의 여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어떻게 도와줘야 하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면 청소년들 전용 여가 공간이라든가 시설 확충이 필요하겠지요. 제가 근무하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뭐 과학관, 도서관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데 우리 청소년들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여가 그러면 집에서 쉰다라고 표현하는 그 답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 단위로 수련지구 형성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요. 지역 단위로 스포츠 시설, 우리 친구들 건강하잖아요. 남자아이들 뛰어노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포츠 시설 확충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입 위주의 그 교육 방식이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강화시켜야 되고 그 사교육에 너무 몰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공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럽이나 과거에 우리나라처럼 그 특성화 고등학교와 일반 고등학교를 좀 구별지어서 특성화 고등학교 기술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그 재능을 보이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이제 아예 체계적으로 밟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역 단위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여가의 그 하나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여가 문화를 지나서 소비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소비 문화. 우리 청소년들이 용돈을 받으면 어디에 많이 투자할 것 같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보여지는 것에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의복 이쪽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은 유명 브랜드 옷을 많이 선호하고요. 스포츠 스타라든가 연예인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그런 부류의 옷들을 많이 선호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 옷을 유명 브랜드를 똑같이 입거나 아니면 아예 튀는 쪽으로의 방향을 잡아서 옷을 구입한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그 옷을 입었을 때 자기의 위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약간 착각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살 때 과거에, 그러니까 저 연령일 때 초등학교까지는 부모님하고 같이 따라가서 그 옷을 샀다면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이제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옷을 구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그리고 물질주의 성향이 어렸을 때 이제 이 경제관념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요. 이 경제관념이 청소년 시기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도 소비 형태는 계속 안 좋게 조금 흘러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충동 구매를 한다던가 중독적인 구매 행동을 보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조금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청소년기의 모든 습관이나 행동들 그리고 소비 문화 이런 것들은 성인이 돼서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비 문화 중에서 부모님의 이제 소득 관계와 청소년 소비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의 소득이 청소년들 소비 문화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경제가 넉넉한 가정에서는 이제 소비가 그래도 조금 청소년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간다고 하지만 경제가 넉넉하지 못한 요새 조금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욕구를 다 채워주시지를 못하세요. 부모님들께서.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이 부모님하고 대화를 해도 돈을 더 이상 이제 엄마가 용돈을 올려주거나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행은 따르고 싶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소득 관계하고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소비 문화의 특징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자, 우리 청소년은 기성세대와 이렇게 거리를 둔다고 했지요. 거리를 둔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청소년 문화는 자생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상업적인 그런 노력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우리 청소년 소비 문화를 부추기는 요인 중에 하나가 광고나 대중매체가 있습니다. 광고를 보고 스타가 입는 옷, 스포츠 스타가 입는 옷들 보고 아, 나도 입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소비 문화를 부추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유명 브랜드 옷을 입음으로써 스타가 입고 있는 옷들을 같이 입음으로써 그 지위가 이제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는 경향도 소비 문화를 부추기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청소년들은 그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기성세대들은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소비 문화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우리 청소년들의 그 소비 문화의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 경제는 집안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경제는 한정되어 있고 청소년들이 갖고 싶은 거는 한정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경제력이 부족할 때 이럴 경우에 우리 청소년들이 안 좋은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사고 싶어 하는 소비 문화를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관념을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하고 있다 보니까 가정의 부모님들께서 우리가 못 사는 부분들, 내가 지금 넉넉하지 않은 부분들을 자녀한테 얘기함으로써 자녀가 기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과 이제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형편이 어떻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어디까지고 이런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청소년들의 소비 문화도 건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용돈을 모아서 저축을 하고 이제 나는 커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까지도 형성이 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는 그 경제관념을 허심탄회하게 이제 그 경제도 가정의 형편도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청소년 문화 중에서 이제 사이버 문화가 있습니다. 이 사이버 문화는 너무 말씀을 안 드려도 이제 뭐 부모님들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확산이 되었죠. 이 사이버 문화에서는 이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이제 단점도 있는데 이제 저희 기성세대가 바라봤을 때는 그 역기능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아 보이죠. 왜냐하면 밥을 먹고도 휴대폰 손에서 안 놓죠. 학교 가서도 저녁에도 그냥 계속 휴대폰을 이제 보기도 하고 인터넷 컴퓨터 틀어서 게임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게임에서는 본인이 그냥 대리만족 다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현실로 나왔을 때는 공허함이라든가 박탈감,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게 이렇게 막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이 게임에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게임의 금단 현상까지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녀들이 집에 들어와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는 자녀들 방에는 좀 안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거실에 가족들이 많이 있는 곳에 컴퓨터를 이렇게 놓아주시면 무엇을 하는지 2시간 뭐 게임할 걸 뭐 30분이나 1시간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기능은 막아줄 필요가 있고요. 순기능은 좋은 게 많습니다. 학업을 공유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하는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긴장 완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자기 존중감 강화, 이 인터넷상에서 무궁무진하게 이 자료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인터넷 다니면서 그 자료들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 순기능적인 기능을 강화시킨다고 하면 역기능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방에 있는 컴퓨터 가급적 거실로 내보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자, 사이버 문화의 문제점, 아까 역기능하고도 이제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사이버 문화의 문제점, 이거 불법 복제,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범죄입니다. 불법 복제, 지적재산권,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그걸 그냥 무단으로 복제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교육에 불법 복제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 심지어는 이제 글자도 돈을 내고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이버 문화의 문제점. 해킹 당하고 나면은 이제 전산망이 다 마비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너무 잘 아시고, 그다음에 사이버상에서 우리 친구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 언어 폭력, 이런 부분들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무리 익명으로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이버상에서도 분명히 예의 범절은 있다라는 거 알려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를 유포한다든가 허위 정보를 유포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전한 사이버 문화는 교육 필요하죠. 교사도, 청소년도,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도, 청소년 지도사도 꾸준히 사이버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의 중독 증세, 미리 중독되기 전에 예방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치료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도 저희 이제 기성세대가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건전한 좋은 프로그램들 참 많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들, 그런 이제 건전한 컨텐츠 개발 주력해야 하고요. 그리고 연수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자, 이제 오늘 청소년 문화 중에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문화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문화가 있고 다문화 사회가 있습니다. 다문화는, 자, 우리나라가 이제 단일 민족 국가란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문화 사회가 돼가고 있지요.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서는 이제 여러 유형, 성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로 그 제도권 안에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동등하게 가자라는 거는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는 입장으로 가자. 그러면서 그 문화, 다양한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자 하는 게 이제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 다문화 사회에서도 이제 다문화주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다문화주의는 그 각자의 문화의 차이점과 다양성을 이해하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주의의 바탕은 다원주의라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여기는 가치의 다양성을 서로 허용하고 존중하자라고 하는 다원주의가 이제 밑바탕에 있고요. 그리고 문화의 우월성이나 계급주의는 인정하지 않는 게 다문화주의입니다. 그리고 서로 그 문화의 존중과 동등한 공존을 이제 같이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인정해주자 이런 거고요. 이제 통일성이나 일관성으로 대표되는 동아주의적 요구에 쉽게 순응하지 않죠. 서로 간 인정하자라는 뜻이 다문화주의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다문화주의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OECD 국가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 OECD 국가하고 우리나라의 그 다문화 사회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빠릅니다.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 이유가 우리 이제 경제 규모도 확대가 됐고요. 한류 열풍과 케이팝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자 하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문화 사회가 우리 이제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이 저출산 부분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이대로 뭐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결혼해도 자녀도 한 명이나 한 명도 잘 낳지 않는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존폐 위기까지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젊은 그 청소년들이 위험 3D 이런 직업은 잘 안 가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문화 사회가 형성된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여기에 이제 반면에 그 외국인 범죄율도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악영향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고 하면 국내로 들어와서 사회 적응이라든가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언어도 뭐 더디기도 할 테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청소년을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고 하고요. 이주 배경 청소년은 다문화 청소년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로 나눕니다. 자, 다문화 청소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의 뭐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 대한민국의 국적이 아닌 다른 외국 국적자가 결합을 해서 이루어진 가정의 자녀를 다문화 가정의 다문화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뭐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임금을 목적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다든지 수당을 받는 그렇게 이루어진 외국인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가정의 자녀를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2000년대 이후에 이제 국제 결혼 중에서도 이제 재혼 가정이 조금 증가한 추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결혼 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본국의 자녀를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살던 가정의 자녀를 이제 한국으로 이제 다시 들어온다 해서 재입국,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하고요. 탈북 청소년이라고 하는 요새는 이제 탈북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요. 새터민이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터전에서 자리를 잡았다 해서 새터민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 그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북한 이탈 그 가정의 청소년을 그 탈북 청소년이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새터민 청소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 탈북을 했어요. 탈북을 했는데 그 대한민국도 아니고요. 북한도 아니죠. 탈북했으니까 당연히 북한 아니죠. 제3국 국가에서 출생한 자녀들을 일컫는 말을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문화 청소년의 문제점을 한번 볼까요? 다문화 청소년은 적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늦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 진학은 했어요. 때가 돼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취학을 했고 그리고 때가 돼서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 진학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배우고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중도 탈락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문제점도 생기고 아예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미취학의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 그런 문제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열등 문화와 차별 문화라고 해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다문화 그 청소년들을 약간 배타시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그 기성세대에서 그 고정관념에서 이제 조금 바꿔주셨으면 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도 말은 못해도 알거든요. 그 시선, 차가운 시선 이런 부분들을 느끼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조금 변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전부재 이거 학업을 진도를 잘 나가지도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관념에 어디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직장을 갖기도 힘들고 비전도 없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다문화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나가는 수당들은 있어요. 근데 그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넉넉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으로 장치가 완비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문화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의식 개선의 교육도 필요합니다. 기성세대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 같은 청소년들끼리는 같이 잘 지내야 된다. 그들의 문화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도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위해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요. 저희 청소년 지도사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기획은 하고 있지만 다문화 청소년들 쪽으로 시선을 좀 돌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이 사회적으로 같이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주변에 다문화 가정도 유심히 관찰할 필요도 있고요. 그 친구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줄 필요도 있습니다. 자, 다문화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몫도 저희 기성세대의 몫이고요. 우리 청소년들 또 같이 어울려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저희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